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A to Z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안정일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동산 경매의 매력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랄까? 부동산 경매가 뭐가 좋으냐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 경매가 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경매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지난 방송 시간을 좀 듣고 이 매물이 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좀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예, 네. 자, 그럼 제가요 지난 시간에 경매에 대해서 네. 일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매라는 게 그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기회가 자, 무슨 기회냐? 바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갖게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경매가 그러면 왜 나오는 것인가?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볼 겁니다. 그 경매라는 게요. 우리 정지은 아나운서께서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가보신 적 없나요? 예. 이 경매라는 게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가보면은 경매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에 봤던 거가 이제 그 아파트였잖아요. 삼성산 중앙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요. 그게 그러면 경매에 왜 나오는 걸까? 그게 자, 왜 나올지 이제 그 얘기를 해봅니다.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요. 그 경매 물건이 자, 예를 들면 집이 있어요. 그 집값이 대략 한 2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집에 보면 이렇게 빚이 쌓여갑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뭐 임차인이 거기 또 들어와요. 네. 그러다가 또 어디서 빚이 더 생기다. 네. 뭐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또 빚이 쌓여. 이렇게 빚이 쌓이다 보면요. 이 빚이 집값을 넘어서게 됩니다. 집값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값을 넘어서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요. 자, 집주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채무자가 됩니다.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집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집에 대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봤던 사례에서 보면요. 집주인이 돈을 빌려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채권자 하면은 이제 뭐 은행 많이 생각하죠. 그중에 임차인도 이 순간부터는 채권자가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임차인 이러면은 뭐 좀 집주인보다는 약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경매가 되면은 또 경매 안 따져도요.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집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못 돌려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됩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나 또는 이 모든 채권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까 같이 빚이 집값보다 넘어서는 순간 집주인들은 그 집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 집을 팔아봐야 그러니까 빚보다 집값이 다 작으니까 팔아봐야 회수할 돈이 없어요. 대려 돈을 토해내고 팔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집주인은요. 그 집을 어떻게 할까요? 자, 집주인이요. 그 집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빚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포기합니다. 자,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면 뭐를 하게 될까요? 자,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면 뭐를 안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 안 내겠죠? 또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 빼달라 했을 때 나 이사 나갈 거야. 보증금 빼달라 했을 때 네가 뺏어 나가라 이럴 겁니다. 그럼 임차인 네가 뺏어 나가려면 자, 집을 내놨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미 빚이 많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자도 안 내요. 임차인 보증금 못 빼줘요. 그러다 보면 뭐 카드값도 밀려요. 뭐 연금 밀려요. 뭐 의료보험 밀립니다. 그래서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집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빚을 빌려준 사람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포기했어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뭐를 하는가? 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팔아봐야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원래 집 파는 거는 소유주만 팔 수 있습니다. 소유주만 집을 팔 수 있는데 채권자가 소유주와의 동의를 안 받고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강제로 팔아요. 이거를 강제로? 강제 매각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강제로 파는 과정. 네. 예, 이 과정이 사실은 경매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네. 안 받고요. 채권자가 마음대로 팝니다. 네. 자, 마음대로 팔아서 이게 파는데, 자, 우리가 아까 경매, 네. 제가 아까 정진 아나운서 보고 어디 가보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법원이요. 법원이요. 네. 예. 이게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캠코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네.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경공매란 말을 들어봅니다. 예,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고요. 네. 예, 캠코에서 하는 게 공매거든요. 공매. 예, 이 두 가지는 살짝 다른데 근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네.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경매를 기본에 놓고 앞으로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캠코를 통해서든 법원을 통해서든 팔았어요. 강제 매각을 합니다. 이게 팔면 이게 이제 낙찰이 돼요. 네, 낙찰이 되고요. 네. 자, 아까 그 집값이 뭐 2억이라 예상했었으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집이 있는데 2억에 팔렸다. 이렇게 팔리면 네. 이 팔린 가격 가지고요. 네. 이제 낙찰 대금이에요. 대금이. 이걸 가지고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져야 돼요. 네. 그거를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이게 이제 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당을 해주는 데가 법원이냐 아니면 이제 캠코냐 이거예요. 자, 네. 근데 문제는 배당을 해줄 때 아까 빚이 많다고 했죠. 네. 그러면 채권자 중에서 못 받는 채권자가 생겨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채권자들 중에서요. 누가 못 받고 싶을까요? 자, 은행이 그동안 이자 잘 받았으니까 뭐 까짓 거 내가 조금 손해볼게 이럴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이 그동안 이 집에서 잘 살았으니까 까짓 거 보증 5천만 원 안 받으면 어때? 그냥 나갈게요. 딴 데 가서 열심히 돈 벌면 5천만 원 모을 수 있지. 이럴 것이냐. 자,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겠죠? 네. 예, 서로가 자기 돈을 다 받고 싶을 거예요. 분쟁이 생깁니다. 네. 그랬을 때 너는 얼마씩 받고 너는 얼마씩 받고 네. 이렇게 나눠줄 불만을 제기해도 어쩔 수 없게끔 네. 강제로 나눠줄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바로 그 그렇겠네요. 권위 있는 네. 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법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또는 캠코. 네. 예, 거기서 이제 이 낙찰 대금 가지고요 배당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네. 이걸 배울 거예요. 배당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예, 이제 오늘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네. 낙찰이 얼마에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채권자들이 얼마씩 받아갈 것이냐. 이제 이 배당을 배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배당을 할 건데 배당을 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요. 못 받는 채권자가 생깁니다. 네. 그 못 받는 채권자. 자, 그거를 이제 미회수 채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네. 이거는 뭐 하여간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긴 한데. 자, 못 받은 채권자. 경매를 통해서요. 네. 배당을 받고요. 예를 들면 은행이 못 받았다. 또는 임차인이 못 받았다. 누군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을 때 그 채권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만약에 네. 우리 정재현 아나운서께서 내가 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1억 빌려줬다가 5천만 원만 받았어요. 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깔끔하게 포기할 아니요? 수 없죠? 네, 똑같아요. 그럴 이 수 채권자들도요. 없죠. 네.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모자라요. 그거 그냥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네.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빚 보존의 법칙. 빚은요. 네.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갚아야 돼요. 안 갚을 방법이 네. 없어요. 물론 요즘에 뭡니까? 뭐 개인회생이니 파산이니 뭐 이런 게 네.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법으로 정한 어떤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요. 네. 근본적으로는요. 빚은 갚아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쫓아갑니다. 이 미해수 채권이요. 누구한테 쫓아가느냐? 자, 이 빚 빌린 사람 누구예요? 처음에 아까 빚을 빌린 사람, 빚을 준 사람 했을 때 빚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 네. 예. 결국 그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계신 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낙찰자가 예. 인수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은 입찰가에서 이게 좀 더해지는 건지 플러스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에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내용 질문이 이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요. 지금 이게 미회수 채권은요. 아까 빚을 빌린 사람, 자, 은행에서 1억 빌렸어요. 근데 은행이 5천만 원 배달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5천만 원 은행이요. 쫓아가요. 이 채무자의 네. 다른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압류가 들어가요. 만약에 채무자가 어디서 월급 받아요? 차압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그렇군요. 보셨죠? 드라마나 네네네. 영화에서. 예, 쫓아가요. 빨간 딱지. 네, 빨간 딱지로도 가고요.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 책임자 쌤이 또 한 명 있어요. 자, 채무자는 돈을 빌렸으니까 네. 쫓아가는 거예요. 자, 또 한 명, 이 집을 산 사람, 일명 낙찰자예요. 자, 우리 지금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우리 앞으로 정지은 아나운서나 누구나 우리 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네. 장래 희망이 낙찰자예요. 이제 앞으로 나는 낙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그렇죠. 이유가 그겁니다. 네. 자, 낙찰자가 될 건데, 자, 낙찰자가 이 집을 살 때, 이 집에 빚이 많은 거 알고 샀죠? 네. 그리고 못 받는 채권이 생길 거라는 거 알고 샀어요? 네. 자, 이건 네가 알고 산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해서요. 네. 못 받은 채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책임지든 아. 예, 낙찰자가 책임지든 오, 네. 누군가 한 명은 꼭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를 이제 소멸이라고 해놨고 네. 낙찰자가 책임지는 걸 이제 인수라고 해놨는데 했네요. 자,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용어를 썼냐면요. 자, 이제부터 나의 꿈은 여러분들의 꿈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꿈은 낙찰자가 꿈이에요. 네. 이제 이건 내가 낙찰자가 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미회수 채권, 아까 채무자 못 받은 채권이 있는데 못 네. 받은 채권을 누가 책임질 거냐를 따질 거예요, 앞으로.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배당표를 네. 짜보고 배당을 통해서 누가 얼마를 못 받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서 봤더니 예를 들면 임차인이 못 받는다고 치자고요. 네. 임차인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자, 그걸 따져봤더니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래요. 내 책임이 아니래요. 네. 내 책임이 아니면 이건 마치 내 입장에서는요. 예, 그 빚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네. 나보고 책임지래요. 그럼 그 빚을 내가 또 하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집 네. 2억에 산다고 했었잖아요. 2억에 사고 싶은데 쭉 분석해봤더니 낙찰자인 내 책임은 없어. 전부 다 채무자 책임이에요. 네. 몽땅 소멸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집을 얼마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2억에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보니 내가 떠나야 된대요. 인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네. 원래는 걸 2억에 사고 싶었어요. 근데 네. 5천을 떠안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얼마에 사야 되느냐? 즉 2억에서 내가 떠안을 금액 뺀 네. 1억 5천에 사라. 내가 그냥 2억에 샀으면 그렇군요. 2억에 네. 사놓고 5천 떠안아버리면 그럼 얼마 산 거예요, 그게? 2억에 만약 샀다. 그래놓고 5천을 떠안으면 2억 5천에 산 꼴이 돼요. 원래 2억짜리 물건을.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때는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네. 입찰가를 계산할 때 내가 떠안는 게 어떤 거냐? 네. 떠안는 금액만큼 가지고 그거를 네. 내가 그만큼 빼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이 5천만 원 떠안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자,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권리분석상에. 네. 그 얘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릴 네.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재미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매물 소개를 하면서 이 부동산 경매에서 정말 권리 분석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